자, 교재는 531페이지 증인신문 감정검증입니다. 자, 첫 번째 증인신문. 자, 증인신문 의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쭉 내려와서 증인 보겠습니다. 자, 의 보면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해서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구별 개념으로서 참고인, 감정인, 감정증인이 있는데, 자, 이 감정인 볼까요? 이 증인은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다는 점에서 경험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증인은. 근데 이 감정인은 이 전문 지식과 경험에 의한 판단 결과를 보고하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그랬네요. 요 감정인은 자, 요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면 요 감정할 때 배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죠. 근데 이 차이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증인은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소환 불응할 때 강제 구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감정인은 대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인이 불응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갖다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구인이 불가능하다. 이 차이점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차차 정리하면 됩니다. 자, 올라가 보시면요. 이 감정 증인 잘 받으셔야 돼요. 감정 증인. 이 감정 증인을 감정인으로 볼 것인가 증인으로 볼 것인가 이런 말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지득하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를 말하게 되는데 2번 체크하시고 이 감정 증인은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감정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증인으로 봐요. 증인으로 본다. 따라서 이 증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조문 가보시면 이 조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특별한 지식에 의해서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할 때 감정적인 얘기잖아요. 자, 본장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즉 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감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인신문에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아시겠죠? 요거 좀 봐두시고 경찰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증인 적격 보시면요. 자, 증인 적격이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게 되는데 자, 동그라미 2번 형수법은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자,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누구에게나 원칙적으로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 자, 책임무능력자, 어린아이, 배우자, 친인척까지 모두 증인 적격이 인정돼요. 이것도 나온 적이 있고. 자, 근데 누구든지 다 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밑에 나와 있죠. 첫 번째, 공무상 비밀 관련해서 자, 1항 체크하시고 자,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관해서 알게 된 사실에 관해서 밑에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임을 신고했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그렇죠? 요 승낙 없이는 뭐다?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해요. 승낙이 있을 때에 증인신문 가능하다. 그렇죠? 이거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 열고 닫고. 자, 됐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자, 그 소속 공무소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증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랬네. 근데 1항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서 승인 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일단 법관이라든지 법원 사무관이라든지 이 검사는 이 당해 사건에 한해서는 증인 적격이 안 돼요. 당해 사건에 한해서는 다른 사건은 될 수가 있죠. 근데 당해 사건에서는 증인 적격이 안 된다. 자, 변호인 안 되고요. 요 당해 피고인 안 돼요. 당해 피고인. 그래서 요 당해 피고인 안 되는데 그 당해 피고인 관련해서 밑에 이 공범인 공동피고인 있죠. 이 공범인 공동피고인 요 5번 체크하시고 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안 돼요. 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안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 다음 페이지는 증인 적격이 인정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이 분리가 되면 예외적으로 증인적격이 가능해요. 증인적격이. 자, 판례 볼 거고요. 자, 쭉 내려오시게 되면 두 번째, 공동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이 공범이 아닌 자는 역시 이 제3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가능해요. 그 다음, 이 공소 유지에 관여하지 않은 그랬습니다. 공소 유지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 수사 검사라든지 검찰 수사라든지 사법경찰관은 증인적격이 인정돼요.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쭉 올라가서 자, 판례에 나와 있죠. 요 판례는 형법을 배우신 분들은 이 판례 위증죄 할 때 요 판례 다 배웠을 거예요. 자, 반복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그랬어요.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세모 쳐볼게요. 공범인 공동피고인 할 때 앞에 있는 공범 세모 치시고, 그쵸? 자, 다시 앞에 좀 가보세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를 말한다. 제3자. 그래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제3자가 될 수가 없죠. 제3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죠? 일단 끊고요. 자, 끊습니다. 그런데 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이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된다면 빨간색 분리 동그라미, 그때는 밑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게임장 종업원이 자, 밑에 공범이죠.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받던 중에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 관련해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인데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됐다 안 됐대요? 분리가 되지 않았대, 그쵸? 분리가 되지 않았다 세모 쳐보시면 분리가 되면 증인될 수가 있는데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적격이 없죠. 증인적격이 없다. 증인적격이 없기 때문에 즉 위증죄의 주체죠.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위증죄의 주체인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다 형법 시간에 배워요. 형법 시간 위증죄 할 때. 자, 밑에 것 똑같아요. 자, 피고인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 그쵸? 여기서 피고인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다.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색깔로 할게요. 피고인 지위에 있는 색깔 세모 쳐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다. 그런 말이. 역시 증인이 될 수가 없는데, 그쵸? 일단 끊고. 근데 분리가 되면 밑에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이는 대항범인 경우에도 똑같다. 대항범이 필요적 공범이죠. 필요적 공범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필요적 공범에 속하죠. 그쵸? 그러니까 공범이라면 여기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얘기했는데 이 공범은 필요적 공범, 의무적 공범, 불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대항범인 경우에도 이 논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이 대항범 관련된 판례가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피고인들이 증례, 주는 뇌물을 주는 거, 뇌물을 받는 거. 이 증례, 수례는 뭐죠? 대항범이죠. 뇌물죄는 대항범이에요. 뇌물죄는 대항범이다. 방향을 마주대하고 있다.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방향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대항범이라 불러요. 형법 배우신 분들은 알잖아요. 대항범. 자,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에 함께 재판받는다 해서 함께 재판을 받는다는 말이 왜 나와 있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다 이런 말.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다. 자, 다투던 중에 변론 분리되었다. 자, 변론이 분리가 되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잖아요. 그쵸? 앞에서 보시면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되면 증인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론 분리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변론 분리가 되었다는 말이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죠? 그렇게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아야 되는데 고지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벌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이것도
여러분 책에는 별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별표를 집어넣었어요. 18년도 일반 경찰 시험에 이 2번 판례가 출제가 된 적이 있죠. 형법 배우신 분들은 전부 다 위증죄에서 출제가 되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2번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별개의 사실로 기소가 되었다. 그쵸? 별개. 그래서 병합심리 중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하,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밑에. 자, 공동피고인인 이 절도범하고 작물범이 있는데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죠?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이라 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증인 지위에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 적격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공소 유지에 관여하지 아니한 수사검사나 검찰주사, 사법경찰관도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자, 피의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누구라고요? 사법경찰 사무취급자. 그렇죠? 그러니까 피의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요 공소 유지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 경찰관 똑같고 그쵸? 증인 적격이 있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랬네요. 자, 그 밑에 판례 1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사 담당 경찰 공무원 나와 있죠. 그쵸? 수사 담당만 했지 공소 유지 관여 안 했어요. 이 사람도 얼마든지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 그쵸?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요 2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 2번 판례는 그 10년도 경찰 승진 문제인데 형사소송 절차상 피고인의 증인 적격이 부정되고 있죠. 그쵸? 왜요? 요 말 이해되시나? 피고인의 증인 적격이 부정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앞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를 말하잖아요. 제3자. 증인은 제3자를 말한다고요? 피고인이 제3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부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피고인은 증인이 아닌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법정 진술이 직접 자신을 위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증인 적격 인정이 위에서 그랬죠. 이 수사 담당 경찰 공무원을 증인으로 세웠잖아요. 그쵸? 자, 이 경찰 공무원을 증인 적격으로 인정이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증인 적격 인정으로 귀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쵸? 없다. 또 경찰 공무원의 증인 적격 인정과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침해와의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랬네요. 자, 세 번째 증인의 의무 볼게요. 첫 번째 출석 의무가 있죠. 출석 의무. 증인 적격 있는 자는 적법한 소환을 받은 자로서 누구든지 증인 출석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자, 밑에 조문 가볼게요. 자, 요 1항 체크하시고 법원은 증인을 소환하는데요. 증인을 소환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잘 받으세요. 자, 일단 소환장 송달하죠. 소환장 송달. 만으로 하면 틀려요. 소환장 송달 외에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소환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소환장 송달만으로 한다 하면 틀려요. 여기서 동그라미 1번 하시고 동그라미 2번 하시고. 자, 됐어요? 소환장 송달 외에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 방법으로 소환한다 그랬어요. 그럼 차이점 뭘까요?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소환장 송달로 증인을 소환했잖아요. 소환장을 보냈잖아요.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 친구가 불출석했어요. 불출석을 하게 되면 땡땡.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여기 불출석 지지 나와 있죠. 그쵸? 여기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과태료를 때릴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소환장 송달했는데 불출석했을 때는 뭐 한다? 적으세요. 소송 비용을 부담시킨다. 또 500
1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에 처한다. 감치에는 차이가 없네. 감치랑 일단 감치는 아니네요. 감치는 뭐 불출석 제재이긴 하긴 한데 일단은 요 소환장 송달받은 그쵸?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그쵸?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그랬죠. 근데 여기 밑에 2항을 가보면 여기서는 소환장 송달의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소환장 송달과 관련해서는 이 소송비용하고 과태료 이 두 가지만 해당합니다. 그쵸? 그래서 필기하는 것은 이 소환장 송달을 했는데 불출석했을 때 소송비용 부담시킬 수 있고 500만원 이하 벌금 때릴 수 있고 과태료죠. 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때린다. 그쵸? 자, 그러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 자 끄집어내시고 이거로 보냈는데 불출석했어요. 불출석했다. 그러면 어떻게 때릴 수 있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저거 필기를 해드렸던 소송비용 부담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과태료 때릴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조문 잘 보세요. 자,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 이걸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소환장 송달 그 다음에 전화, 전자우편이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시라고요. 자,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했을 때 자, 5에서 끄집 올려가서 CF 이렇게 하면 틀려요. 소환장의 송달 그 다음에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 이렇게 출제자가 쓰면 틀리다고요. 지금 소환장 송달 받았을 때만 이렇게 소송비용 과태료를 때릴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부분 들어가면 틀리다고요. 이 부분 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자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에 의했는데 불출석했을 때는 이 소송비용 부담을 못 시켜요. 이건 근거조문이 없습니다. 근거조문이 과태료 때리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과 과태료 때리는 것은 오로지 소환장 송달에 불응했을 때만 그렇다는 것을 받으시고 자, 그 다음 증인이 구내에 있을 때는 소환하지 않고서 신문할 수 있다. 왜요? 구내에 있을 때란 말이 무슨 말이죠? 증인이 이미 공판장에 나와 있어요. 이미 공판장에 나와 있는 증인 같은 경우에는 소환하지 않고서 곧장 신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숫자 받으셔야 돼요. 24시간 동그람. 이전에는 송달해야 돼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네요. 급석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받으시고 자, 24시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또 틀리겠죠? 그쵸? 3일 전까지 부드럽게 넘어가잖아요. 그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3일 전에는 송달해야 한다. 부드럽게 넘어가요. 틀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색깔을 칠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다 색깔 칠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증인을 소환할 때 피고인 소환에 관련된 규정이 준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피고인 소환할 공부를 했죠. 거기서 뭘 배웠어요? 영장 발부하는 거, 소환장 방식, 소환장 송달 이 규정이 당연히 여기에도 준용된다. 그래서 이 관련된 규정을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 동행명령 볼게요.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를 해요. 그랬을 땐 뭘 때린다? 그랬을 땐 구인을 때립니다. 구인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 2항 체크하시고 자 동행 거부했을 때는 구인 때려요. 구인 때리는데 뭐가 없다? 여기 과태료 비용 부담 감치가 없어요. 감치가 없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동행 거부와
불출석 제재와는 차이를 두셔야 돼요. 이 불출석 제재 같은 경우에는 뭘 때리세요? 보다시피 비용 부담 문제, 과태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동행 거부했다는 것은 구인밖에 못해요. 구인밖에. 그래서 구인 말고도 구인 외에 뭐 이런 것까지 때릴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제가 지울게요. 다시 한번 지울게요. 이렇게 지울게. 자, 읽어볼게요. 요 1항 체크하시고 요 8항 체크하시고 출제 잘 돼요. 자,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는 자, 비용을 누구한테 부담시킨다? 그렇지. 그 증인에게 부담시킨다. 이게 1번이죠. 1번. 소송 비용 부담 문제. 두 번째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때립니다. 그렇죠? 과태료 때리는 거 두 번째. 자, 여기서 요 숫자 받으셔야 돼요. 500이 500. 뒤에 50만원 나올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50만원 나오잖아요. 50만원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50만원이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숫자 좀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요 제재가 더 커요. 50만원짜리가 아니라 이건 500만원짜리다 이거예요. 불출석했을 때는 500짜리다. 500짜리.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가보시면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서도 다시 한번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감치 때립니다. 감치. 요 감치 때리는 것이 여기 3번이 3번. 그리고 숫자 받으셔야 돼요. 여기는 숫자가 7일짜리다. 7일짜리. 요 색깔 칠하셔야 됩니다. 7일짜리. 10일 아니에요. 항상 비슷하게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10일 하면 틀려요. 그렇게 출제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7일짜리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불출석할 때 증인이 불출석할 때 어떤 제재 때린다? 소송 비용을 증인에게 부담시킨다. 두 번째, 500 이하짜리 과태료 때린다. 세 번째, 그래도 또 안 나와. 그러면 7일 이내에 감치 때린다. 감치. 요 세 가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 보시면 자,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요 76조 2항이 있고 5항이 있는데 요 2항 5항에 따라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도 똑같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이렇게 2항 5항에 따라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나와. 그랬을 때 비용 부담 시켜버리고 500 이하짜리 과태료 때리고.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밑에 각주에 나와 있잖아요. 각주에. 요 2번 체크하시고. 자, 방금 본 것이 소환장 송달을 하는데 불응했을 때. 두 번째는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요?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요 출석한 피고인이 차회 기일을 정해서 출석을 명했을 때. 교도관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나왔을 때. 그쵸? 요런 경우가 바로 소송비용 과태료를 때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앞에서 제가 필기를 해드렸잖아요. 여기서 소환장 송달은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 전화, 그쵸?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은 이런 건 못 드린다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전화나 팩스, 그쵸? 전자우편 등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동행명령 거부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 문제나 과태료를 때릴 수가 없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다시 올라가서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나와요. 중요한 것이 요 결정 있죠. 결정. 자, 소송 비용을 부담시킨다. 500 이하짜리 과태료를 때린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요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 좀 봐두셔야 돼요. 요거 색깔 칠해볼까요? 집행정지 효가 없다.
제가 어디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어디 페이지를 보시냐면, 페이지 355페이지 참고하세요. 35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55페이지 가보시라고요. 그럼 뭐가 나와요? 기피 신청할 때, 기피 신청. 요 기피 신청할 때, 간이기각 결정 나오잖아요, 간이기각 결정. 맞잖아요. 355페이지 맨 밑에 박스, 맨 밑에 칸. 즉시한 거 나와있죠? 그거 2항 체크했죠? 거기서 20조 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나오잖아, 그쵸? 20조 1항이 뭔데? 간이기각결정, 메뉴 거. 즉, 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뭐다? 정지효가 없다. 정지효가 없다. 원래 즉시항고라고 하는 것은 원인 차세요. 즉시항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데, 그 예외가 뭐다? 그 예외가 이 355페이지에서 공부했던 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이 간이기각 결정, 이 간이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그렇죠? 에 대한 즉시항고는 뭐다? 정지효가 없다. 요거 배운 적 있어요. 그렇죠? 그 또 하나가 뭐다? 또 하나가 지금 배우는 이겁니다. 지금 배우는 이거. 즉 소송 비용 부담 문제, 과태료 문제, 밑에 또 나와 있어요. 밑에 여기 맨 밑에 칸 가보세요. 여기 파랑 체크하시고, 여기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뭐에 대한 즉시 항고? 이 7일 이내의 감치 처분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지 효력이 없어요. 정지 효력이 없다. 요 부분 하나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 소송 비용 부담 문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제, 7일 이내의 감치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정지효가 없다. 정지효. 그러니까 정지효가 없는 것은 기피 신청에 대한 요 간이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그쵸?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배웠던 소송 비용 부담 문제, 500 과태료 이하 문제, 감치 문제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한 효력은 집행정지효가 없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기피 신청 하나, 여기 이거 하나.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우리 형사법 전체를 토탈해서 딱 두 개밖에 없다. 꼭 좀 봐두시고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7일짜리 감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7항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감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 집행 중에 증언을 했을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명해야 된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봐두시고요. 제가 안 읽는 것은 거의 안 나와요. 제가 3항, 4항, 5항 안 읽잖아요. 그쵸? 그것은 그냥 저가 건너뛰면 건너뛰시면 돼요. 출제된 것 위주로 제가 강의하니까. 자, 넘겨보세요. 자, 감치 관련해서 이건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었는데 읽어놔 볼게요. 자, 감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요 20일이 지났을 때는 감치 재판 개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즉, 감치 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20일 내에는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돼요. 이건 참고로 좀 봐두시고. 자, 그 다음, 자, 구인 볼게요. 자,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은 구인할 수가 있는데, 요 증인 구인에 대해서는 피고인 구인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73조가 뭐냐면, 이 73조가 바로 뭐다? 이 구인영장 발부, 아니, 구인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라고요. 그러니까 이 증인 구인에 대해서는 피고인 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즉 피고인 구인하려면 구속하려면 구속영장 발부했듯이 증인 구인도 마찬가지로 구인영장 발부해서 구인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선서 의무를 볼게요. 자, 선서 의무. 자, 출석한 증인은 친문에 앞서서 선서를 해야 된다. 선서 없이 한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랬네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지만 있는 게 있어요. 그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단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저기 540페이지 가보면 거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요거하고 약간 다른데 그때 가서 비교하시기로 하고요. 자, 봅니다.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하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항상 늘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예외가 있죠. 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 예외라는 것을 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땐 예외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쓴다고요. 자, 필요한 경우에 재판장은 즉 필요한 경우에는 선서 후에 하게 할 수 있다. 선서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규정되어 있잖아요. 즉 예외 조항은 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대로 하겠다는 것이지 법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서 후에 하게 할 수 있다. 재판장이 자,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이죠. 직권으로 네 멋대로 선서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 네 멋대로 꼴리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규정이 있을 때 예외로 하는 것이지 판사 네 멋대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대비하시고. 자, 그 밑에 선서 전에 위증의 별을 경고를 해야 돼요. 선서하기 전에 위증의 별을 경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요. 밑에 각주 3번 위증의 별을 경고하지 않고 했을 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 증인이 한 증언은 무효일까? 무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무효가 안 될까요? 위증의 벌을 경고하지 않고 한 증인의 증언이 왜 무효가 안 될까요? 그럼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책에는 요 판례가 없을 거예요. 요 판례가 없는데 일단은 제가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일단 요 판례는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있어요. 자, 그것이 요 조문에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서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거짓말을 하면 위증벌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선서서에 나와 있어요. 선서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페이지 선서하기 전에 재판장이 벌을 경고해야 한다. 경고할 필요도 없는 거지. 왜? 이게 선서서에 나와 있는데. 굳이 재판장이 선서하기 전에 이걸 경고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증인이 증언석에 나와서 이 선서서를 읽잖아요. 내가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말이 이 사람이 지 입으로 떠들어대기 때문에 뭐다? 굳이 재판장이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효가 안 된다. 증언은 뭐다? 여전히 유효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뭐 이런 게 시험 나온 건 아니고요. 요건 그냥 참고로 받으시고요. 자, 판례 봅니다. 자, 재판장이 선서할 증인에 대해서 선서하기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그렇죠?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밑에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끌고 보시고 요거 볼까요? 요거 3항 볼게요.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낭독하고 그 다음에 기명 날인 서명하게 하여야 하고 일단 끊어보세요.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했을 때는 이 사무관이 대행합니다. 대행. 이건 법원직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선서는 각 증인마다 각각 다 해야 돼요. 대표 안 돼요. 대표 안 되고 증인 개개인들마다 다 각각 해야 돼요. 동일 신급일 때는 한 번 돼요. 자, 그 다음 요 선서 무능력자가 중요하죠. 그쵸? 요거 별표 한번 쳐보시고. 자, 어떤 사람이 무능력자인지 한번 볼게요. 자, 16세예요. 16세. 14세 아닙니다. 16세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미만. 요거 색깔 칠하셔야 돼. 색깔 칠한다. 어떻게 하면 틀리다고요? 16세 이하. 틀려요. 미만. 그 다음에 16세이지 14세 하면 틀려요. 14세.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도 선서 무능력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선서하지 아니하고 신문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적 돼 있어요. 의무적 아니에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 다음. 자, 만약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서하게 하지 않고서 해야 되는데 선서를 시켰어. 선서를 시키고 있을 때 어떻게 된다? 그 선서는 무효다. 그 선서는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위증죄가 되지를 않나. 왜 위증죄가 안 되죠? 형법 배우신 분들. 위증죄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즉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라고.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라고요. 그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했을 때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서 무능력자는 선서를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서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나 증언 자체 효력은 인정된다. 증언 효력은 인정된다. 아시겠죠? 왜요? 아니 16세 미만자 등은 선서하지 않고 신문하에 한다 했잖아요. 즉 선서하지 않고 선서를 안 시키고도 증거로 쓰는데, 그쵸? 선서를 안 시키고도 증거로 쓰는데 선서했다고 해서 그걸 증거로 안 써. 선서도 안 시키는 마당에 증거를 쓰는데, 그쵸? 따라서 증언 효력은 여전히 인정된다. 이런 말. 그게 판례에 나와 있죠. 선서 무능력자에 대해서 선서케 하고 신문하게 했을 때 그 선서만 무효가 되는 것이다. 선서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증언 효력은 인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증인이 나와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짜리 과태료다. 500 하면 틀려요. 500 하면 틀리고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자, 증언의 의무입니다. 증인은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할 의무가 있죠. 증인에게는 증언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증언 능력이 없는 증인의 효력은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자, 요 3번 체크하세요. 자, 형사 미성년자나 선서 무능력자도 증언 능력을 갖죠. 우리 형법 시간에 배우죠.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자, 선서 무능력자는 방금 배웠잖아요. 16세 미만자, 그쵸? 또 증언 능력을 가져요. 자, 밑에 판례 볼까요? 자, 증언 능력을 뭐라고 뜻풀이하고 있나요? 증인 자신이 과거에 이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서 진술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그랬다면 이 과거의 경험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도 자기가 본 것을 진술할 수 있잖아요.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본 것 그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아의 경우에도 뭐다? 증언 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아에 대해서 증언 능력을 인정할 때에는 단순히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고 했고, 그래서 밑에 판례가 보면 만 4세 6개월 동그라미, 만 6세 11개월 동그라미, 밑에 사고 당시 10살 남짓됐다 10살 동그라미, 밑에 3세 나와 있네요. 3세 나와 있네요.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의사 판단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면 전부 다 증언 능력이 있다고 봤어요. 왜? 3살짜리, 10살짜리, 4살짜리, 6살짜리는 다 뭐다? 밑에 자기가 본 것, 그쵸? 본 것을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서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해 전부 다 뭘 인정했다?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증언 능력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또 나왔네요. 3년짜리, 그쵸? 자, 역시 마찬가지로 증인에게는 위에 나와 있는 이 증언 의무가 있는데 이 증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50만원짜리 과태료를 때릴 수가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즉시 항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게 뭐죠? 여기서는 선서 의무를 거부했을 때, 선서를 거부했을 때 50 이하짜리 과태료. 여기서는 증언을 거부했을 때, 그쵸? 증언 거부했을 때 50 이하짜리 과태료. 그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랑 비교하시라 그랬어요. 500짜리 나온 거. 그쵸? 여기. 불출석했을 때, 소환장을 송달받고서도 불출석했을 때는 500짜리 과태료랑 비교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